저는 최근 밤에 잠에 잘 들지 못합니다. 자야겠다 생각이 들고 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면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잠에 들지 않고 핸드폰으로 유튜브 쇼츠나 여러 롱폼 영상들을 끊임없이 보다 보면 새벽 2시는 물론이거니와 때로는 3시, 4시를 훌쩍 넘길 때도 많죠. 이제는 정말 걱정됩니다.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을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는 사람 못지않게 유튜브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 맞나? 두렵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이것이 중독이 아닐까 하고요. 이런 고민은 아마도 저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는 누구에게나 있을 만한 고민거리라고 생각해요. 우리 주위엔 정말 많은 도파민 상품이 말 그대로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죠. 쾌락주의 시대에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저는 최근 좋은 글을 한 편 읽었습니다. 도파민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사실 우리는 도파민을 절제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왜 쾌락을 절제해야 하나 싶기도 하죠. 학업으로 쌓인 스트레스나 지친 직장 생활을 끝내고 하루 끝에 잠깐의 보상으로 SNS를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기도 해요. 이 글은 왜 우리가 도파민을 절제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저는 도파민을 추구하는 것에 반하는 내용의 이 글을 접했을 때 처음에는 순순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감이 들었어요. 일종의 방어 기제가 생긴 것이죠. 그럼에도 쾌락을 절제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살펴보게 된 건 현재의 제 삶이 불안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었죠.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는 잠에 잘 들지 못했어요. 너무 피곤해도 잠은 오지 않고 하염없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지쳐 그새를 못 이기고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SNS를 보곤 했죠. 금단 현상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례가 이미 널리고 널렸을 텐데 그게 왜 문제야? 하며 말이죠. 하지만 전 두려웠어요. 이렇게 잠에 들지 못하고 평생 살게 될 수도 있는 현실이 말이죠. 쾌락과 고통은 쌍둥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 쾌락과 고통은 저울에 서로 맞은편에 놓은 추처럼 작동한다고 하죠. 우리가 쾌락을 경험할 때 저울은 쾌락 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항상 쾌락 쪽으로 기울어져 있지만은 않아요. 자기조정 메커니즘에 의해서 저울이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평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평이 된 후에는 쾌락으로 기울여진 만큼 무게가 반대쪽으로 쏠리죠. 고통으로 기울여진다는 거예요. 결국 쾌락을 경험하는 것은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쾌락 이후 고통을 경험했음에도 우리는 더 큰 쾌락을 원하게 된다고 하죠. 쾌락 자극이 동일하게 혹은 비슷하게 반복해서 노출되면 초기의 쾌락 편향이 갈수록 강하고 길어지면서 신경이 적응하게 된다는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쾌락을 느끼기 위해 중독 대상을 더 필요로 하거나 같은 자극에도 쾌락을 덜 경험하게 되는 내성을 겪게 돼요. 쾌락이 중독을 불러일으키고 내성이 생겨 더 큰 쾌락의 늪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신경과학자 노라 볼코프는 고도의 도파민 물질에 오랫동안 과하게 기댈 경우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에 이른다고 말했어요. 바로 쾌락 불감증처럼 말이죠. 그렇다면 쾌락을 추구하는 모두가 중독에 빠져 평생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사실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면 우리의 뇌는 중독 대상이 없는 상황에 다시 적응하고 정상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해요. 저울이 수평을 이루면 우리는 산책하기, 친구들과 대화 나누기 등의 일상의 단순한 보상으로도 쾌락을 맛볼 수 있게 된다고 하죠. 저는 이 대목에서 희망을 느낄 수 있었어요. 잠을 잘 들 수 있었던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랫동안 충분히 기다리기를 얼마나 해야만 예전에 건강했던 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저는 궁금해졌어요. 정신의학 교수 에나 렘키는 뇌의 보상 경로를 재구성하는 데에는 최소한으로 걸리는 시간이 보통 한 달이라고 말했어요. 대부분 중독에 빠진 환자들은 2주 동안 금단 현상에 빠져요. 도파민 부족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4주가 되면 대개 뇌의 보상 경로가 구성된다고 합니다. 물론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중독 대상이 얼마나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더 걸리지 않을 수도, 더 걸릴 수도 있죠. 오랫동안 기댄 사람은 당연히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저는 변화를 위해 마음을 달리 먹어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금단에 대한 두려움은 있었죠. SNS를 끊고 나서 지금처럼 계속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어쩌지 하며 말이에요. 빨리 잠에 들기 위해 자기 전 SNS를 하지 않았던 사소한 변화가 그토록 심한 불안감을 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금단 현상으로 인한 불안감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SNS를 하지 않을 때 안고 살아야 하는 불안감은 아닌 것이죠. 정신의학 교수 에나 렘키는 SNS에 기대지 않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기분은 더욱 좋아질 거라고 말했어요. 물론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약의 처방은 필요하지 않고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라고도 말했죠. 고통을 참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고통을 참는 것은 자신을 살펴볼 마음 챙김의 기회가 생겨요.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이를 인내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챙김이에요. 우리는 고통에 익숙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고통을 찾아내어 삶에 끌어들여야 해요. 왜냐하면 고통에 간헐적으로 노출되면 본연의 쾌락 설정 값은 쾌락 쪽에 무게가 더 실리고 그렇게 되면 인간은 시간이 갈수록 고통에 덜 취약해지면서 쾌락을 더 잘 느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쫓는 것은 인간의 천성이에요. 그러나 임마누엘 칸트가 인간은 자기 안에서 도덕적 인간을 존중해야 한다고 느낀다라고 말했듯이 우리 자신을 구속하는 것이 곧 자유로워지는 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쾌락 역시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 얻는 보상이라는 사실처럼 말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장기적인 자기 구속이었던 거죠. 근본적으로는 SNS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절대 쉽지 않겠죠. SNS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중독의 요소가 굉장히 많거든요. SNS가 유발하는 중독의 요소는 결핍의 사고방식에 있어요. 결핍의 사고방식이란 경쟁적인 생존 모드로 들어가 장기간의 이득보다 당장의 이득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신경과학자 데니엘 프리드먼이 이 세상은 인과적으로는 빈약하다고 말했고, 그 예로 우리는 도넛이 맛있다는 걸 먹는 순간 알지만 도넛을 한 달간 매일 먹으면 허리살이 2kg가 찐다는 사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소셜미디어의 과장과 거짓말은 우리의 결핍감을 키워요. 우리가 풍요 속에 있으면서도 빈곤함을 느꼈던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겠죠. 또한 인터넷은 중독 대상에 대한 높은 접근성을 보장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절대 일어나지 않을 법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강박적 과용을 부추기죠. 뿐만 아니에요. 올더스 헉슬리는 매스 커뮤니케이션 산업은 대부분 옳고 그름과 무관한데 비현실과 관련이 있을 만큼 거의 무관하다고 말했어요. 또 그는 이 거대한 산업의 발전은 기분 전환에 관한 인간의 무한에 가까운 욕구를 고려하지 못했다고 했죠. 현대인은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고, 순간의 고통, 현재의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애를 쓰는데 SNS가 이를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자기 구속을 해야 할 것만 같아요. 정신의학 교수 NRM키의 환자는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생의 한국인이었는데 깨어있는 동안에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보기 등 기기에 의존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램키는 전자기기를 붙잡고 지내는 것을 피하라고 조언했죠. 그리고 지루하더라도 그 지루함을 느끼라고 말했어요. 지루함은 새로운 생각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공간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녀도 처음엔 지루할까봐 걱정되고 SNS 사용을 멈춘 초기에 고통스러운 생각, 감정들이 몰려와 힘들다고 말했지만 이후엔 익숙해지더니 좋아지기까지 했다고 했죠. 고통을 쾌락으로 바꿔주는 행위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어요. 몰입은 도파민을 분비하고 특유의 도취감을 낳는다고 해요. 운동은 세포에 유독한 영향을 미쳐 체온 상승, 유해 산화제 생성, 산소 및 포도당 부족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나 운동 부족이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사실 또한 반박 불가해요. 운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긍정적인 기분 조절과 관련된 다수의 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시켜요. 또 새로운 뉴런을 만들고 신경 악교 세포를 유지하는 역할도 하죠. 더 나아가서는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을 낮추기까지 한다고 해요. 결국 운동은 어떤 약의 처방보다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처방이라 볼 수 있는 거죠. SNS를 끊기 위해서 운동이 해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중독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도파민에 의존하기 시작하면 이성은 마비되고 오롯이 쾌락, 고통, 저울의 지배를 받게 된다고 하죠. 오마카세와 같은 트렌디한 식단과 소셜미디어 보기, 넷플릭스나 유튜브 몰아보기 등 쾌락과 중독이 있는 행동은 우리에게 잠시 휴식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친구와 가족이 맺는 밀접한 관계를 가로막는다면 인생의 덫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장기적으로 문제를 키워 SNS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저처럼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덜 강한 보상에서 쾌락을 얻는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를 해야겠죠. 내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춰 주어진 삶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SNS를 끊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해보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당연히 처음엔 힘들겠지만 보상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매일매일 달려보고자 해요. 순간 즐거워 보이지 않는 행동들이 실제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미래에 언젠가 나타날 거라는 믿음으로 도파민으로 가득한 현재, 쾌락과 고통의 저울에서부터 배운 교훈을 통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도 중독의 덫에서 벗어난 아름다운 빛을 볼 수 있기를 응원할게요.